그런데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악명 높은 남산중부부에서 김대중 선생의 장남 홍일씨가 등맥을 잘라 자살을 기도했다라고 돼서 특필된다면 자네는 선생의 아들로서 할 바를 다했다고 하겠지 라는 말이 내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 말은 김대중에게 유리한 여론조작,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자해쇼를 해보라는 암시였습니다. 그 암시를 알아차린 김홍일은 이기동 수사관이 겉으로는 수사쇼를 하겠지만 실은 아버지 김대중과 자기를 돕기 위해 온갖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즉 자기와 한편임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그를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김대중과 김홍일을 수사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실제로는 김대중과 김홍일의 은인이었다는데 5.18의 역설, 광주 사태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꽃샘바람 아직인데 그대 어찌. 김근태가 아직 정치인이 되기 훨씬 전이었던 1985년에 그가 주사파의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및 농성사건 배우였을 때 그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근한 경감은 미움을 사고 김대중 정부 시절 초기에 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기나긴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김대중의 동교동계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던 김근태를 잠깐 수사한 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근한 경감이 오랜 세월 어떤 정치적 보복을 받고 고초를 당하였는지 중앙정보부 수사관 출신 이기동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근한 경감은 김대중 담당 수사관도 아니었고 단지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우 김근태를 두어 번 수사한 적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김대중은 주사파가 미국문화원 점거한 것을 지지하였고 따라서 김대중이 지지한 자익사건 수사관이 나중에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후 혹심한 정치 보복을 받았습니다. 헐급 많지도 김대중 수사를 한 적이 없었던 이근한 경감과 달리 이기동은 김대중을 자신이 연행하여 직접 수사하였던 김대중 담당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기동은 김대중의 권력이 한창 강하던 1999년 여름에 신동하에 남산 지하실에서 만난 김대중, 김홍일 한화갑이란 제목의 수기를 기고하였습니다. 이기동이 자기가 김대중 담당 수사관이었으니 정치 보복해 달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었는가요? 김대중은 자기가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거짓말로 국제적 지명도를 높였습니다. 자기가 고문을 받았다는 김대중의 거짓말은 많은 사람들의 귀에 아주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만약 김대중의 말이 정말이라면 그를 담당하였던 이기동이 김대중을 고문한 수사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김대중을 수사한 수사관이
이기동 본인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기동이 자기가 김대중 담당 수사관이었음을 공개적으로 알린 신동아 기고문은 양심선언 혹은 자백이었는가요? 아닙니다. 정반대가 사실이었습니다. 그 수기는 자기가 김대중을 고문했음을 자백하는 내용의 수기가 아니라 김대중 일가가 자기에게 진 빚이 있음을 넌지시 과시하는 수기였습니다. 광주 사태 때 전라도 각지에서 광주로 몰려들어 총기 난동을 벌인 그 무장단체 중에 김홍일의 연청 조직원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야당 후보 단일화에서 김영삼 시민당 촌재에게 밀려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김대중이 광주 사태 같은 민중분기로 집권하는 집권 전략을 위해 1980년 봄에 20여 개의 단체들을 만들었고 그중 김대중의 장남 김홍일의 연청이 큰 조직이었기에 김홍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중 수사를 이기동에게 맡긴 이종찬은 광주 사태의 킴행 김홍일 수사도 이기동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수사 후에 김홍일이 이기동 수사관에게 보인 반응은 김근태가 이근원 경감에게 보인 반응과 사뭇 대조적이었습니다. 김근태는 자기를 수사한 이근원 경감을 철천지 운수로 여기고 오랜 세월 보복하며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김홍일은 자기를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40일 넘게 수사한 이기동을 평생의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김홍일에게 천사 같은 마음씨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이기동은 자신의 수기 남산 지하실에서 만난 김대중, 김홍일 하나가 돼서 김홍일 수사 첫날에 면덕할 고문 일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후 5시 30분경 김 수사관 팀과 사전에 약속한 대로 김홍일 씨가 전혀 눈치 못 채게 전격적으로 팀을 바꾼 나는 김홍일 씨와 마주 앉은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네를 맡은 담당 수사관 이기동이다. 내 고향은 전라남도 광양. 지난 5월 17일 밤 봉교동에서 자네 아버님을 직접 남선으로 연행한 사람이 바로 나이고 연행 이후 지난 10여일 동안 자네 아버님과 숙식을 함께 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선생님은 건강하시니 걱정 말라. 내가 이 방 담당관으로 오기 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자네가 아버님과 가족들의 연행에 항의하여 자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자랑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특히 호남인의 꿈이자 큰 어른이신 선생께서 중요한 시기에 억울하게 이것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네가 자해로 수사기관에 항의하려 했다면 그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 아닌가. 나 또한 호남인으로서 자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나는 김홍일 씨의 책상 위에 면도칼 3개를 던지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자, 여기 면도칼을 주었으니 동맥을 자르든 어떻게 하든 자해를 해보게. 그러나 죽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네가 동맥을 자르고 나면 즉시 병원으로 옮길 테니 걱정 말고 자르라고. 김홍일, 동맥을 잘라. 계속 말을 이어가는 나는 식은땀이 흘렀다. 내 의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김홍일 씨의 길을 꺾기 위해 더 다그쳤다. 김홍일, 동맥을 잘라.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악명 높은 남산정보부에서 김대중 선생의 장남 홍일 씨가 동맥을 잘라 자살을 기도했다라고 대서특필된다면 자네는 선생의 아들로서 할 바를 다 했다고 하겠지. 한번 해보게. 이 에피소드는 설명하기에 따라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기동의 설명은 김홍일의 길을 꺾기 위해서 면도칼로 동맥을 자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근한 경감이 같은 말을 김근태에게 했었다면 김근태는 면도칼로 동맥 자르는 고문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악명 높은 남산정보부에서 김대중 선생의 장남 홍일 씨가 동맥을 잘라 자살을 기도했다라고 대서특필된다면 자네는 선생의 아들로서 할 바를 다했다고 하겠지. 라는 말이 내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그 말은 김대중에게 유리한 여론조작, 여론몰이를 하기 위해 자해쇼를 해보라는 암시였습니다. 그 암시를 알아차린 김홍일은 이기동 수사관이 겉으로는 수사쇼를 하겠지만 실은 아버지 김대중과 자기를 돕기 위해 온갖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즉 자기와 한편임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 그를 은인으로 여겼습니다. 김대중과 김홍일을 수사한 중앙정보부 수사관이 실제로는 김대중과 김홍일의 은인이었다는데 5.18의 역설, 광주 사태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김대중과 김홍일은 1980년에 자기를 수사한 이정찬과 이기동을 자기 편으로 여겼는데 김근태는 1980년에 자기를 수사한 이근한 경감을 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근한 경감은 1980년대에 나라의 공산화를 막는 데 큰 공을 세운 경찰관이었습니다. 한겨레신문 1988년 12월 21일자의 가짜뉴스로 이근한 경감은 고문 기술자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에 대하여 정반대로 보도한 가짜뉴스였습니다. 요즘 안보 위기를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왜 많은 국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거리로 뛰쳐나가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까? 안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안보 위기감은 요즘 정보위의 수사 당국은 간첩을 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간첩을 통일운동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간첩 혐의가 있는 자가 자기는 통일운동가라고 주장하면 국가보안법 법망을 빠져나가기 용이합니다.
김대중 시절부터 주사파가 민주라는 단어로 위장하고 정계에 진출하여 지금은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이 득세하고 있기에 한국 정치는 필요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대공 수사관들이 실종되어 있는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나 1985년에는 그래도 간첩과 주사파를 수사하는 수사관이 있었으며 그분이 바로 이근환 경감입니다. 1970년대 후반에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라는 자생 간첩단이 있었습니다. 월남의 베트콩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의 전설을 모방하여 한국에서 인민혁명을 일으켜서 북한이 주도하는 적화통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남인전 수계가 이재문이었는데 1979년 10월 초에 검거된 후 조직 보호를 위해 그 어느 수사관에게도 말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문보다도 한 수 위였던 이근환 수사관의 대하술이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이재문의 자백으로 남민전 조직이 그때 오해되었습니다. 이근환 경찰관은 그때부터 간첩 용의자 및 자익사건 주동자 수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경찰이 남민전 검거에 실패하였더라면 12.16 사태 이후 대한민국은 큰 위기에 처할 뻔했습니다. 김일성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근환 경감은 미운 존재였고 우리 시각에서 보면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을 때 김근태 씨 족친 이름 모를 전기 고문 기술자 경기도경 공안실장 이근환 씨 제하에 1988년 12월 21일자의 한겨레 신문 문학진 기자의 기사는 좌파 편향적인 가짜 뉴스였습니다. 문학진 기자는 이근환 경감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김근태를 정기고문하였다는 것처럼 독자들이 착각하도록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정기고문 프레임을 만드는 기사였으나 그것은 주사파 운동권에 의해 가정된 말이 다시 한번 문학진 기자에 의해 가정된 것입니다. 정기고문 받았다는 자들이 말하는 정기고문 도구라는 것이 1.5V 건전지와 새끼손가락을 감을 정도의 짧고 가느다란 전기줄이었습니다. 1.5V 건전지는 혀에 대어도 괜찮을 만큼 전류가 약합니다. 전기는 의료 치료를 위해서도 자주 사용됩니다. 심장 박동기에도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심장 충격기도 사용됩니다. 새끼 발가락에 1.5V 건전지를 갖다 대는 것으로 다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동 수사관이 김홍일에게 면도칼 보여준 것을 가지고 면도칼 고문 프레임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이근환 경감이 김근태에게 1.5V 건전지 보여준 것을 가지고 전기 고문 프레임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이근환 경감은 김근태 수사 담당도 아니었고 그때는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1985년 3월 30일자로 치안본부에서 경기도경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김근태의 수사를 맡지 않았습니다. 단지 김근태가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배우였던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었기에 와서 거들어 달라는 요청을 두어 번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이 권한이 없으면 대공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오던 때였으니까요. 김근태는 강주 사태에 대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던 자였습니다. 1981년부터 강주 사태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김근태가 1983년 봄에 자기 사무실에 민주화운동 청년연맹 간판을 달았는데 그의 조직이 하는 일이 강주 사태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반미 감정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1985년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당시 주사파 조직이었던 삼민투위 소속 학생 73명이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하고 능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73명이 미국문화원 2층 도서관을 점거해서 강주 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내붙이고 주한미국 대사와의 면담과 내외신 기자회견 보장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고 강주학살 운영 처단투쟁위원회 명의로 쓰여진 선언은 우리는 왜 미 문화원에 들어가야만 하는가를 배포했습니다. 역사 왜곡 세력이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반미 시위였습니다. 강주 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등의 반미 구호는 김근태가 여러 해 동안 조직적으로 퍼뜨린 가짜 뉴스의 산물이었습니다. 무장 난동자들이 강주 사태 가해자였음에도 미국의 강주 학살 프레임을 씌움으로써 한미 동맹을 해체하는 것을 노렸던 이 엄청난 반미 사건의 몸통이 김근태의 조직이었습니다. 2001년에 김대중 정부는 주사파의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사건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이 김일성주의자들 즉 주사파였는데 어떻게 주사파의 과격한 반미 행동이 민주화 운동일 수 있다는 말인가요? 주체 사상파 이념에 뿌리는 공산당 이념과 김일성주의 사상이었습니다. 마치 1950년대에 팔찌산들이 건강소를 습격하였듯이 1985년에 주사파가 미국 문화원에 침범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그 사건을 수사하지 말아야 하였는가요? 그때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전선이 그 사건 수사였습니다. 오늘날 왜 한국이 이데올로기로 극과 극으로 양분된 사회가 되었는가요? 그 시작이 1985년에 미국 문화원 점거였습니다. 1987년에 시민당이 1985년에 서울 미국 문화원 사건을 지지하고 2001년에 김대중 정부가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관련자들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하여 주었을 때 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간첩을 통일운동가라고 부르는 용어 혼동 전술이 시작되었으며 이근한 경감처럼 간첩자는 경찰관에 대한 탄압과 학대가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의 김근태 사건의 본질이 고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미국문 나온 청구사건 배후를 조사하는 것이 당시 수사관들이 안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주사파에 미국문 나온 청구라는 엄청난 일을 배후에서 벌려놓은 김근태는 작은 건전지에 겁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1.5V짜리 건전지로 전기 고문이 가능한가요? 김근태 사건의 본질은 전기 고문이 아니라 서울 미국문 나온 청구 사건이었습니다. 한겨레 신문 문학진 기자는 이군한 경감에게 고문 기술자 프레임을 씌웠으나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진짜 고문 기술자는 유시민이었습니다. 1984년 9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축제 기간에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생 정기도 씨 등 4명의 시민들이 캠퍼스 구경하러 왔다가 유시민 일당에게 붙잡혀 폭행을 당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부상을 입었으며 며칠간 굶기고 실신할 때까지 물고문을 하였으며 유시민이 원하는 허위 자백을 해야만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의 주동자는 유시민이었습니다. 조국을 산후망에 끌어들인 백태훈과 유시민은 고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27세의 임신현 씨는 서울법대를 목표로 재수하던 중 1984년 9월 17일 서울대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대강당 앞 갑골 잔디밭에서 열리고 있는 복학생들의 막걸리 파티에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복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였을 때 엄경열에 자기도 복학생이라고 소개하였다가 유시민과 백태우 등 4, 5명에게 기관원이라고 자백하라. 만약 자백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자백할 때까지 감금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허위 자백을 거부하자 시멘트 바닥에 끊게 하고 주먹과 발길질로 가슴과 다리 등을 무차별 구타하며 교대로 철야 신문을 하였습니다. 이튿날도 풀어주지 않다가 교직원의 연락을 받은 형이 하오 8시경에 달려와 항의하자 그제서야 풀어주었습니다. 1982년에 서울법대에 지원했었던 정기동 씨는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서울법대 지인 이상면 교수를 찾아가 한국의 영토라는 책을 소개받고 군의 서점을 거쳐 나오다가 유시민과 백태영 등 7, 8명에게 납치되어 총학생회장실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방송통신대학생증을 확인하고서도 계속 기관원이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강요하다가 같은 층 서클 연합회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눈을 가리고 의자에 앉혀 양손을 위자리로 묶은 다음 주먹과 발길질로 무수히 구타하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허위 자백을 완강히 거부하자 유시민 등 운동권 복학생들은 다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자갈과 숟가락으로 입을 벌려 주전자로 입과 코에 물을 퍼붓고 세면대 물통에 얼굴을 쳐박아 숨을 못 쉬게 하며 고문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래도 자백을 하지 않자 복도로 끌어내어 시멘트 바닥에 눕혀놓고
주전자로 입과 코에 또 물을 먹였고 다시 석굴연합회 사무실로 끌고 들어가 시멘트 바닥에 끌어앉힌 지 양무릎 안쪽에 강목을 끼워 넣고 위에서 밟는 고문을 계속하였습니다. 29시간 반 동안 계속된 모진 고문을 받고 실신한 정기동 씨는 급성 심부전증을 일으켜 서울대 부석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유시민과 백태웅 등은 또 19세의 재수생 손형구 군을 악도 호국단실에 감금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며 실신할 때까지 24시간 동안 강목으로 때렸습니다. 주먹과 발길질로 가슴, 등, 옆구리, 다리를 무수히 구타당하고 엎드려 뻗친 상태에서 강목으로 수집해 맞아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진 손형구 군이 매 못 이겨 3시간 동안 허위 자술서를 쓰자 백태웅과 유시민은 이 자술서를 토대로 2시간 동안 일문일답의 시술서를 작성하고 본 사실이 진정이라는 각서를 부르는 대로 쓰게 한 다음 무인케 하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허위 자술서도 쓰고 각서도 써주었는데도 백태웅과 유시민 등 서울대 고문 기술자들은 피해자를 9월 22일 오후 7시부터 계속 감금하였다가 9월 26일에는 학생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키는 대로 말하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5박 6일 만에야 고문 피해자 손형구 군을 어머니와 삼촌이 구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주치의에 따르면 손형구 군은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주동자 유시민은 또한 납치된 시민의 옷을 벗기고 수치심을 주는 고문 방법도 사용하였습니다. 1984년 9월 26일에 유시민을 위시한 서울대 고문 기술자들은 서울대 연못 앞 벤치에서 독서 중이던 공무원 시험 준비생 정영범 씨를 복학생협의회 사무실로 끌고 가 플래카드로 사용했던 광복촌으로 눈을 가리고 팬티만 남긴 채 옷을 벗겼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끌어앉히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며 주먹과 발길질로 다음날 새벽 4시까지 12시간 동안 가슴, 등, 다리를 구타하였습니다. 허위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행으로 고문하고 물고문하던 유시민과 달리 이 군한 경감은 유도신문으로 자백을 받았습니다. 유시민은 폭행과 물고문을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삼았지만 이 군한 경감은 유도신문으로 진실을 자백하게 하였습니다. 김근태는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우였기에 좌파가 그를 민주화운동의 대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좌파가 말하는 민주화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가 아니라 민족민주화였습니다. 1920년대 초의 코민테러는 전 세계 공산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공산화의 중간 단계인 민족민주화를 먼저 하라고 지시하였으며 1980년대 한국 좌파는 코민테론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김근태의 가족이 대한민국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김근태가 어려서부터 형들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3명의 공산주의 국가로 올박하였습니다. 월간조선 2004년 3월호에 따르면 김근태의 큰형은 서울대 출신으로 6.25 전쟁 다시
김일성 초상화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둘째 형은 월북 후 평성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교사를 지냈으며 셋째 형은 의원군으로 월북해 교육성 장학사를 거쳐 통일전선부 대남공작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김근태의 형들만 월북한 것이 아니라 김근태의 아버지의 남동생과 남동생 아내도 월북하였습니다. 김근태의 숙부는 월북 후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성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승건은 6.25 전쟁 때 월북하였습니다. 노동성은 북한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북한에는 평생을 아우지 탄광에서 업직노동해야 했던 남한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탄광에 끌려가지 않더라도 남한 출신은 나쁜 성분으로 취급받아 출세하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김근태의 숙부는 북한에서 노동성 부국장을 역임하는 최고의 출세를 하였습니다. 시민군 윤기고는 1991년 2월에 시민군 활동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수령한 후 어버이 수령품을 찾아 월북하였습니다. 월북한 이래로 5.18 기념식 때마다 어버이 수령을 위한 강조 시민군 활동을 증언하였음에도 신분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월북한 5.18 유공자 윤기곤과 비교해 보아도 김근태의 일가 친척은 월북 후 북한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김근태가 어린 시절 가정에서 받았을 사상교육의 인연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2011년 12월 30일에 김근태가 사망하자마자 북한은 즉시 김근태 유족에게 주문을 보냈습니다. 만약 1985년에 김근태가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의 배우였던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였었다면 북한이 조문을 보냈을 리가 있었겠는가요? 북한 정권이 김근태를 위하여 이런 말로 조문을 써서 그의 조문을 애도하였습니다. 선생은 갓난 고초를 겪으며 파시오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잘 싸워왔으며 여기도 남북 공동선언의 리행과 저국 통일을 위해 적극 활동해왔다. 김근태 선생이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사회 민주화와 통일 애국의 길에 남긴 공헌은 결의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김근태가 북한이 유리하게 하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 북한의 시각이었습니다. 역사, 외교 세력도 북한의 시각에 동조하는 반미 친북의 입장에서 1985년에 김근태 사건을 말했습니다. 적화 통일 세력의 도전을 끝없이 받고 있는 한반도에서 반공 없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친북 용공과 민주주의는 양립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983년에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이란 명칭의 단체를 만든 김근태는 반공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공산당 국제조직인 코민테로는 공산주의 혁명의 중간 단계로서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김근태도 주사파도 그런 의미로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197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라는 단어는 빨치산에 후예들 혹은 난민전 주사파 계열 운동권의 가면과도 같은 단어였습니다. 주사파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가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전거를 주동하였으며 그 배우가 김근태였습니다. 친북 용공 세력의 상투적인 슬로건이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김근태 셋째 형은 6.25 전쟁 때 국군을 공격하는 북한군 의용군이었으며 월북후 통일전선부에서 대남 공작원으로 양성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파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남 공작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대남 공작원들의 공작 활동의 초점이 주사파 양성이었습니다. 친북 용공세력 혹은 주사파가 한국 경찰이 간첩을 못 잡게 하는 두 가지 전략이 첫째는 간첩 잡는 경찰관에게 고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근태가 1985년에 한 활동은 강주 사태에 대한 가짜뉴스를 서울대 주사파에 퍼뜨리며 미국문화원 증거를 선동한 것이고 1988년부터는 간첩자는 수사관 이근환 경감에게 고문 프레임을 씌우며 국가보안법 철폐 운동을 전개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김근태 사건의 본질은 고문이 아니라 대공 수사관들에게 고문 프레임을 씌워 족쇄를 채우려 한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사파의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때 이근환 경감은 치안본부 소속이 아니었기에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경기도경 소속 이근환 경감이 맡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옛 동료 수사관들은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 세력이었던 김근태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는 수사관은 이근환 경감뿐이라고 생각하여 도움을 청하였기에 두어 번 그 수사에 참여하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한 해 전이었던 1984년에 서울대 고문기술자 유시민이 민간인들을 고문하여 했을 때처럼 물고문을 한 것도 유시민과 백태영처럼 피해자가 급성신부전증에 걸리기까지 시멘트 바닥에 끌어앉힌 뒤 약 무릎 쪽에 강목을 끼워놓고 위에서 밟는 고문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고문기술자 유시민과 달리 이근환 경감은 김근태가 작은 건전지에 겁을 내는 것을 알고 작은 건전지로 잠깐 겁을 준 적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980년 여름에 중앙정보부 지하실에서 김대중과 김홍일을 수사한 이기동 수사관을 김대중 일가가 은인으로 여겼던 것과 달리 김근태는 이근환 경감에게 일을 가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무엇이 차이였을까요? 김대중 내란 음모의 팩트가 숨겨지고 수사가 김대중과 김홍일에게 제대로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였던 이기동과 달리
김근태는 이근한 경감의 유도신문에 걸려 조직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기에 유능한 수사관이 그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고문기술자 유시민이 피해자들을 고문하여 얻어낸 것은 강요하여 얻어낸 허위 자백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근한 경감이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에 대하여 밝혀낸 것은 전부 100% 사실이었으며 밝혀진 팩트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지어 김근태 본인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고문받았다는 소문을 널리 퍼뜨려 운동권 계급장을 달고 국가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고 김대중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오른 김근태와 달리 유시민의 민간인 고문사건 피해자들은 급성 신부전증과 정신불량증 등 증병을 얻은 것 외에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가요? 진짜 고문사건이었던 유시민의 민간인 고문사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관만 표적으로 삼아 괴롭히고 장기 징역형에 처하고 퇴직금도 못 받은 채 직장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은커녕 34년 전 사건의 트집을 잡아 지금 아무런 재산과 수입 없이 가난하게 반지하 월세방에서 사는 87세 노인이 이에 동료들로부터 받은 적은 생활비마저 무자비하게 괄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언가 불평등한 것을 보지 않는가요? 운동권의 애매한 민간인 고문은 무죄이고 주사파의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및 농성사건 수사는 유죄, 죽을 죄인가요? 1985년에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이후 미국이 서울과 부산과 대구 등 한국 각 도시에서 반미 세력의 공격 표적이었던 미국문화원을 철수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미국문화원 철수는 한국으로서는 엄청난 지적 재산의 손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5년에 주사파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한국 이데올로기의 양극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실로 1985년에 주사파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 및 농성원 73명의 운동권 대학생들에 의한 단순한 물리적 사태가 아니라 한국이 나쁜 사상의 폭탄으로 공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파의 그런 극단적인 행동에는 한국인의 사상계를 공격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사파는 그들의 사상과 주장을 널리 홍보하는 방법으로 서울 미문화원 점거 및 농성을 하였던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하기 전에 이제 한국 국민들은 1985년에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 이후 40년간 지속되어 온 민주화 운동 사기국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진영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민주화 운동이란 용어로 포장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민주화 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자를 거의 대부분이 민족민주혁명 진영이며 민족민주혁명 진영이 바로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의 진영이었습니다. 1920년대 코민테러는 공산주의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느끼는 지역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때는
그 중간 단계로서 민족민주혁명을 일으키라고 표시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정치꾼들 중에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민주화운동 계급장을 달고 다니는 인물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인지 인민민주주의 진영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민민주주의 진영은 자기네 단체나 조직 명칭에 결코 자유민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항상 민족민주라는 단어로 자기네 조직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1988년 12월에 김근태를 위시한 좌파가 3년 전 미국 나온 점거 사건을 수사하였던 수사관들에게 고문 프레임을 씌워 제거한 후 즉시 만든 조직이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입니다. 북한 정권이 김근태에게 몹시 고마워하고 최고의 예우를 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